미국의 돌팔이 의사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고 이걸 몇 년 동안 복용하다가 결국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피폭돼서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에벤 바이어스. 자, 오늘은 에벤 바이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1898년 퀴리 부인과 그녀의 남편 피에르 퀴리는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발견했고 또 몇 달 후에는 방사능을 띠는 은백색의 금속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마리 퀴리는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라듐과 폴로늄의 분리, 이 두 개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퀴리 부인은 1903년에도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거예요. 1903년에는 남편 피에르 퀴리 그리고 앙리 베크렐과 함께 방사능 현상의 발견과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마리 퀴리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자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첫 번째 여성으로 기록됐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퀴리 부인은 녹색의 빛을 내뿜는 물질 라듐을 계속 연구했는데요. 그녀는 특히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생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퀴리 부인의 이 연구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후대 과학자들에게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연구는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죠. 방사선 치료는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암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당시 이 발견으로 사람들은 와! 암이 드디어 정복됐구나! 우리 인류가 드디어 암을 이겨낼 수 있게 됐어! 라고 여기게 됐죠. 1920년대는 과학이 마치 마법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 라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빛을 쬐면 건강이 좋아질 거야. 어쩌면 젊음도 되찾을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서 사람들이 라듐 빛을 쬐는 라듐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라듐이 거의 불로초라든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기까지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듐의 방사선은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도 방사선에 맞으면 죽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분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죽었던 거예요. 이때 관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람들은 라듐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거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도 퍼져나갔습니다. 라듐이 의료계통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대중들이 쓰는 여러 물건에 라듐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치약이나 화장품, 물병 등등 사람 피부에 직접 닿거나 사람 몸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제품들에 라듐이 함유돼서 판매됐어요. 실제로 이 당시 라듐이 들어간 제품들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당장에는 방사선 피폭의 피해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라듐이 무슨 독버섯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람을 즉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소량의 라듐이라면 방사선에 피폭된다고 해도 그 증상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이 때문에 라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게 됐고 피해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라듐 제품이 잠깐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의료용으로 라듐 쑥짐 같은 게 출시를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유행을 타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에벤 바이어스는 라듐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에벤 바이어스는 미국에서 잘나가는 철강 사업자의 아들로 정말 부유한 집안 출신에 1906년에는 미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하면서 골프계에서 명성도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1927년 에벤 바이어스는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차 침대에서 자다가 기차가 흔들리게 되면서 침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에벤 바이어스는 몸을 제법 크게 다쳤다고 하죠. 이때 일어났던 사고로 에벤은 만성적인 통증을 얻게 됐어요. 이 통증은 계속 가라앉지 않게 되니까 에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담당이사 윌리엄은 에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리 퀴리 선생님께서 라듐을 발견했다는 소식 아시죠? 그 라듐이 말입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 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라듐으로 만든 생수 라디톨입니다. 지금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거 구하느라고 진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것만 마시기만 하면 온몸의 통증이 싹 가라앉고 병치레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에벤 선생님 혹시 한번 이거 드셔보시겠습니까? 잘나가는 집안 출신의 에벤 바이어스는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주 훌륭한 고객이었습니다. 실제로 라디톨은 라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워낙에 희귀금속인데다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듐이 함유된 제품을 썼다고 해도 실제로는 라듐이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벤 바이어스는 불행하게도 진짜 라듐이 들어있는 진품을 받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의사는 어째서 라듐이 들어간 제품을 권했을까? 의사가 이 라디톨을 많이 팔면 팔수록 제약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돈 때문에 라디톨을 권했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에벤 바이어스는 이 고가의 라디톨을 구매해서 실제로 마셔봤는데,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네. 라디톨을 마시니까 통증이 싹 가라앉잖아. 의사가 권해준 뭔가를 먹었을 때 실제로 자기한테 있던 이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 약을 다시 안 찾겠어요. 그쵸? 에벤 바이어스는 이 라디톨이 자기 몸을 낫게 해준다고 믿고 계속 복용했습니다. 심지어 에벤 바이어스는 라디톨의 복용량을 점점 늘려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3병이나 마셨다고 해요. 이렇게 에벤 바이어스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 3년간 무려 1400병의 라디톨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이어스는 라디톨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디톨 안에는 라듐 226, 라듐 228이 들어있는데 이 라듐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뼈나 이의 칼슘을 대체해서 뼈에 축적되고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고 뼈가 손상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의약품이지만 사실상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방사능 독약인 거죠. 에벤 바이어스가 라디톨을 복용한 지 3년 만인 1930년, 에벤의 몸에는 방사선 피폭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에벤은 라디톨의 복용을 멈췄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에벤의 신체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영이 영화 채널에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 또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등등 수많은 방사능 누출 사건들을 올렸죠. 이때도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염색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때 무려 18시버트에 피폭돼서 83일 만에 사망하게 된 오우치 이사시의 예시를 보죠. 그를 치료했던 일본의 의료진들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염색체는 모든 유전 정보가 모여있는 이를테면 생명의 설계도와도 같다. 통상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우치의 염색체는 어느 것이 몇 번 염색체인지 도저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염색체가 산산이 흩어졌다는 건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었다. 피폭된 순간 오우치의 몸은 설계도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한번 파괴된 염색체는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평생 동안 오래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단 하루 동안 성인의 신체에서 세포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수는 약 500억 개나 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약 2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오우치처럼 염색체가 파괴된다면 오래된 세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포는 재생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은 세포만 남게 된다면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신체가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염색체가 전부 다 파괴돼 버린다면 신체 전체가 산채로 부패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피폭 증상을 겪은 바이어스는 라디톨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같은 증상을 겪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치아가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는 턱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고
1931년에는 턱뼈가 완전히 녹아버려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벤 바이어스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잔인한데 마치 턱이 빠진 좀비 같은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바이어스는 사망 직전에 라디톨 제조사 그리고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했는데 아래 턱이 없어가지고 재판에 출석한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또 에벤 바이어스는 이미 너무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돼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원자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벤 바이어스가 법정에 나간다고 해도 주변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까지 피폭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에벤 바이어스는 법정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증언도 남기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그는 병원에서 얼굴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두개골에도 구멍이 몇 개 생겼고 뇌종양까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내장에는 암이 생기고 이후에는 몇 개월 동안 연명 치료만 계속하다가 1년 후 1932년 에벤 바이어스는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벤 바이어스의 사망 이후 그의 시신에는 방사능 물질이 너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납으로 관을 밀봉 처리한 다음에 콘크리트로 또 몇 겹을 감싼 다음에야 겨우 묻혀졌다고 하죠. 자, 여기서 황당한 사실. 에벤 바이어스의 담당 이사 윌리엄 벨리는 학력 위조범이었다고 해요. 그는 자기가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의 학력은 하버드대 중퇴였죠. 또 그 의사까지도 라디톨을 마셔 대가지고 방사선에 피폭돼서 방광암에 걸렸고 결국 1949년 5월 64세 나이로 사망, 역시 납으로 만든 관에다가 콘크리트 처리돼서 묻혔다고 합니다. 에벤 바이어스의 사례는 방사선이 인체 내부에서 피폭되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바이어스의 신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는지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바이어스의 지인마저도 암에 걸리게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피폭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1965년 바이어스의 시신은 연구 목적으로 무덤에서 꺼내졌는데 30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에벤의 시신은 여전히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었다고 해요. 라듐의 반감기가 대략 1600년 정도니까 그의 시신에 쌓인 방사성 물질이 약해지려면 아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에벤 바이어스가 라듐 사태의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의 여러 시계 공장에는 붓을 이용해가지고 시계에 라듐을 덧칠해서 야광 효과를 내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붓으로 뭔가를 칠하려다 보면 붓끝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게 정교한 작업을 할 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이 붓의 끝을 입으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라듐을 묻히고 그걸로 시계를 칠하고 또다시 붓을 입에 대서 뾰족하게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서 몸속에 라듐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결국 노동자들 대부분은 에벤 바이어스처럼 이빨이 빠지거나 턱뼈가 부어오르거나 떨어져 나가고 암이 생기는 등등 방사선 피폭 증상을 보였다고 하죠. 당연히 이때도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 도중 증상이 심각했던 몇몇의 여성 노동자들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노동자들이 라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노동자 측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됐다고 하죠. 하지만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이들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유였습니다. 자, 이것을 라듐 걸스 사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라듐 걸스 사태에다가 에벤 바이어스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미국 정치권은 더 이상 이걸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의학계와 제약회사 등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런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FDA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미국의 의료체계 그리고 의약품 유통의 기본 개념이 확립됐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약도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한편 라듐의 방사선에 노출돼서 사망하게 된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죠. 퀴리 부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습니다. 그녀는 라듐과 폴로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취급했고, 라듐과 폴로늄 샘플을 주머니에 직접 넣고 다녔고, 또 연구실에서도 이 방사성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다루면서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결국 퀴리 부인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골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사선의 위험을 모르던 시절, 퀴리 부인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연구를 지속했고, 그 결과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방사선과 관련된 수많은 발견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리 퀴리의 헌신은 인류의 지식과 복지를 한 단계 높였고,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마리 퀴리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